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종합소득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사업소득. 세 번째군요. 이자하고 배당소득까지 정리했죠.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2배까지 했죠. 그 다음에 2배 4, 세 번째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하면 우리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학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업소득 있는 거죠.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자,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주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자, 사업소득 범위 및 비과세 사업소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범위 농업인데 가로 열고 작물 재배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제외된다 이거예요. 네.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네. 그래서 곡물 하면 쌀보리, 밀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임업, 업 등의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식량을 재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 농민들은 이게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네, 광업사업.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다음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그래서 아마 도매 및 소매업이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요. 또 운수 및 창구업, 숙박 및 음식점, 이것도 굉장히 많죠. 숙박 및 음식점. 정보통신업, 우리 핸드폰 가게 이런 데 다 정보통신업이죠. 또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네. 뭐 개인 사업자가 금융사업이나 보험사업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업.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나중에 기타 소득에서 이게 나옵니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고 발생하는 소득이다. 공익사업 하면은 이제 뭐 지하철이 간다든가 뭐 한전에 전봇대가 그 철탑이 지나간다든가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 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가 있는데 그 우리 회사의 땅으로 또는 개인 사업자니까 우리 개인의 땅으로 뭡니까 그 철탑 같은 거 그 고압선 이런 거 가면 어떻게 해요? 한전에서 돈을 주죠. 그러한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소득으로 안 본다.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봐요. 다음에 13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에 발생하는 소득,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거죠. 사업자의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러나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자죠. 사업자가 차량 운반구를 고정자산 같은 것을 처분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뭐 사업소득을 전부 열거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사업자는 이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사업소득을 알아볼게요. 비과세 사업소득. 이런 게 중요해요. 비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해당되는 게 뭔가. 자, 사업 중에서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네,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이긴 한데 비과세다. 이거 비과세. 그 다음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한 개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건 1가구 1주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주택 소유자. 그 사람이 주택을 임대해주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이겁니다. 가로 열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국내 주택이라면 9억 원 초과한 그것은 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다음 세 번째, 농어가 부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 그래서 농어가라는 건 농촌 어촌을 가리키는데, 농촌 어촌에서 농번기에 농번기가 아니라 이제 겨울철 같은 부업 같은 거 하죠. 그런 거 비과세.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전통주. 그 다음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 6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조림기간 산에다가 5년 이상 임목을 해서 벌채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비과세다 이겁니다. 근데 한도가 있네요. 연 600만원. 그 다음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 이런 거 논밭 작물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전통주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계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사업소득 금액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는 이제 사업자는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회계장부를 써야 되죠. 회계장부를 급여,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그 필요경비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유지 관리하면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위에서 열거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것을 우리가 사업소득금액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볼까요?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네,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자, 의료보건용역 원천징수 세율 3%. 굉장히 낮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영역 3%.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학원장이
우리가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줍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예, 저는 이 강의가 직업인 사람이죠. 그러면 사업자예요. 강의가 직업인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가 외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만약에 이천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로부터 내가 100만 원을 강사료 100만 원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3%를 떼요. 3.3%. 자, 3%는 국세. 그러니까 소득세고 0.3%, 3%에 또 10%가 0.3%죠. 그것은 지방소득세. 그래서 그걸 공제하고 준다 이거죠. 그게 원천징수입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은 20%. 예, 외국인에게 원천징수가 좀 많이 되네요. 봉사료 수익금액 5%. 농축산물 판매자 및 노점 상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는데요. 예,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 상인 하면 우리 전통 재래시장 같은데 장날, 5일장 같은데 보면은 그 평소에는 그 우리 통행로 이게 우리 그저 인도인데 거기에 그 뭡니까 임시로 이렇게 장 서는 날은 뭘 깔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바로 5일장에 그때만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점 상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 사람들도 사업자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조합이 있어요. 납세조합. 그래서 납세조합을 조직해서 그 5일장 납세조합이 있다 이거죠.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 세액의 5%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납세조합을 통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가 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나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그게 뭐예요? 아까 9억 원, 여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예. 이건 뭐 비과세니까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천시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 받은 거 무조건 다 합쳐서 우리 학원 내에 소득하고 합쳐서 5월 달에 종합과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끝나버린 이유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다 종합과세한다 이거예요. 여기 비과세 빼고는 다 종합과세다. 원천징수 했던 것도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간단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이론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근로소득만 우리가 실기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뭐예요? 근로소득이에요. 근로계약에 따라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입니다. 자, 이제 이 급여와 유사한 것들이 다 근로소득에 들어가요. 네. 우리가 보통 급여하면은 월급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만 급여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기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소득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 기밀비, 교재비. 예, 여기 교재는 책값이 아니라 이제 뭐 영업사원들 같으면은 뭐 활동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뭐 활동하려고 하면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판공비라고도 하죠. 뭐 비슷합니다. 기밀비나 판공비나 교재비나.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네. 네.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영수증이 다 있겠죠. 네. 그러면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되죠. 네. 그런데 그냥 A라는 근로자에게 판공비 100만 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판공비 100만 원. 근데 아무런 어디에 판공비로 썼는지 뭐로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거는 급여다 이거. 그건 급여다. 두 번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네.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이 받는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들이 있죠. 다 급여예요. 장학금, 학자금, 무슨 축하금, 위로금, 공로금 전부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러니까 모든 수당 다 급여로 본다. 그 다음에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네, 이것도 다 수당이죠. 이와 유사한 거. 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5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네, 자, 그러니까 우선 이걸 먼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택을 제공받는다는 게 뭐예요? 회사가 내가 직원이 살 집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네, 여기 자금에 관한 건 여기 따로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회사가 주택을 준다 이겁니다. 주택을 준다. 그러면 그건 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가 안 된다 이거죠. 자, 가번.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네.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주도 아니고 출자자도 아닌 임원이면 뭐 그냥 아무 지분이 없는 임원들, 이사, 상무 이런 사람들 있죠. 소액주주 임원, 소액주주도 괜찮고, 임원이 아닌 종업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그러면 공무원이죠. 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주주만, 주주나 출자 임원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좀 이상했어요. 사택. 여기는 사택. 자, 주택은 누구에게나 다 주택을 제공받으면 그거 다 소득으로 봐야 돼요. 네, 주택은 개인 주택을 말해야 됩니다. 개인 집. 근데 여기서 제외라는 건 사택이에요. 사택. 네, 그렇지. 사택은 뭐예요? 주택은 개인 집이고 사택은 회사의 집입니다. 회사 집. 그러니까 이건 그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택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지방에 멀리 와가지고 개인이 그 직원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그 아파트를 미리 사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사원 아파트. 그렇죠. 그런 거에 거주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지방에 와 있는 동안 내가 회사 주택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서울로, 만약에 서울이 본사다 그러면 다시 서울로 오게 되면 우리 집으로 다시 이사 와야죠. 네, 그러니까 사택은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택이라 하더라도 주주나 출자 임원은 그것은 과세가 돼. 주주나 출자 임원이 아닌 그러니까 소액주주 임원도 돼요. 소액주주 임원도. 네. 그래서 여기 사택하고 주택은 다른 겁니다. 주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누구든 무조건 다 과세.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나오네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말이죠. 이 종업원들에게 전세금 같은 걸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자 없이 그냥 무이자로. 그러면 그 이자만큼을 어떻게 봐야 돼요? 소득으로 봐야 돼요. 자, 가로 열고 중소기업의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대여의 이익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에게는 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에 잘 사람들이 잘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중소기업은 제외다. 대기업만 해당이 되겠죠.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는 무상으로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주택 구입에 관한 것을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만큼은 소득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수당 나오네요.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그러니까 여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실제 실비라면은 그것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는 뭐예요? 월액으로, 연액으로, 1년에 얼마, 월액은 뭐예요? 매월 얼마씩. 이거는 증빙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급여다. 그 다음에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법인 또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 자,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들에게 그 법인 우리 회사의 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사가지고 기간 중에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매매 차익이 생기겠죠. 그것은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근로소득. 그 다음에 12번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지만 그보다 더 받으면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를 받는 소득, 상여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급으로 상여를 주는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상여를 준다. 그것도 급여에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 네.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상여금이다 라고 인정되는 거, 그거 근로소득에 들어간다 이거. 다음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할 때 받는 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이거든요. 퇴직금.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건 뭐예요? 근속연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런 거 있죠. 기업이 A라는 사원이 정년퇴직이 앞으로 한 3년 남았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면은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그 플러스 알파 주는 거 있죠.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퇴직금이 아니다 이거죠. 순수한 퇴직금과 구분되는 거. 예. 그렇죠. 예. 뭐 권고사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얼마 더 받았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 내가 퇴직하는 날까지 있게 되면 퇴직금만 받게 되는데 회사의 권고에 따라서 내가 일찍 그냥 내 의사대로 간 게 아니라 회사가 권고하는 바람에 내가 퇴직을 하게 돼서 그러면 보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근로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금 15가지로 쭉 나열을 했는데요. 아마 조금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은 가운데에서 있었던 주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라든가 또는 주택의 구입 자금을 절이나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런 것 등이 좀 복잡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다 수당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수당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비과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과세를 알아둬야 돼요. 근데 비과세가 엄청 많아요. 근로소득에서는. 자, 이 많은 게 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등장하는 것만 꼭 기억하는 걸로 할까요? 일숙직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일숙직비 알아두시고 일숙직비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일숙직비 숙직 쓰면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거 비과세예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식대 보조금 한도가 있어요.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식대 보조금 얼마 주더라도 그거는 세금을 안 떼요.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다만 조건이 뭐냐?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이 말은 뭐냐면 현물 급식이라는 것은 밥으로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이 굉장히 좋은 밥을 준다고 볼까요? 10,000원짜리 삼계탕. 그러면 10,000원짜리 삼계탕 20일 주면 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0만 원을 넘었으니까 10만 원은 비과세고 10만 원은 과세하느냐? 아니다. 현물로 주는 급식은 돈을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을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도 주고 점심도 제공하면서 또 월 식대 보조금을 준다. 그거는 과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이거 비과세죠.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잖아요. 국민연금은 세금과 분과 처리하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비과세 잘 알고 있고. 자, 시험엔 또 이게 잘 나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조건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본인의 차량 아니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을 부부가 다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차를 사가지고 공동명의로 해야 됩니다. 공동명의로.
자, 그러면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예요. 네, 월 20만 원 이내에 실제 여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우리 차를 가지고 출퇴근도 하면서 회사 일이 발생하면 회사 차 안 쓰고 내 차로 회사 업무를 보러 거래처도 다니고 이렇게 업무를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기름값을 대줄 텐데 그게 차량 운전 보조금이에요. 한도가 있다. 월 20만 원까지. 본인 차량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비. 우리 여비는 뭐예요? 우리 회사 지급 규정에서 따르는 여비 교통비. 이거 당연히 비과세죠. 회사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는 거고. 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예요. 네.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남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육아휴직을 낼 수도 있고 부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러죠. 네. 고용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무원은 또 공무원 기금에서 나오고요. 근로기관에 받는 단축 급여가 있어요. 그게 육아휴직 수당인데 요거는 비과세. 실업급여 비과세죠. 실업급여 받는 거. 지금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받는 것이 실업급여잖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6개월 정도 지금 받는가요? 예, 그거 근로소득세 없어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학자금.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자녀 학자금 받는 것은 아까 앞에서 전부 과세였고 본인의 학자금 받는 것은 비과세다.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비과세입니다. 연구활동비, 교원하고 연구직 사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네. 교직원하고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 월 20만 원 이내에서 연구활동비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무 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 수당. 자, 공장, 광산 등 공장이나 광산에 근무하는 사람을 생산직이라고 하는데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도가 240만 원. 240만 원. 그러니까 한도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 체크를 해줄 거고요. 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 수당은 비과세인데 조건이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생산직은 안 낸다 이거죠. 그래서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이 안 넘어야 돼요. 3천만 원 이하 이어야 되고 지금 현재 당월에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 여기 월정 급여에서는 비과세는 빠져요. 과세되는 급여, 과세되는 소득만 210만 원. 직무 발명 보상금 아까 500만 원까지 이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게 이겁니다.
직무 발명으로 받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다면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500만 원 넘는 것은 과세란 얘기죠. 국외근로소득. 자, 국외근로소득은 우리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보수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일반직은 100만 원. 월 100만 원. 100만 만약에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월 300을 받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소득세 내고 100만 원은 비과세다 이거. 그런데 이 외항선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비과세를 한도를 더 높여줬어요. 300만 원까지. 국외 근로소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외항 선박하고 건설 현장은 300만 원이 비과세, 일반 국외 근로자는 100만 원이 비과세다. 그 다음에 처우 개선비라고 하는 거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이거는 개인 회사는 해당이 안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주는 아마 인건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에게 주는 이 처우 개선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비과세랍니다. 자, 취재수당. 신문기자, 방송기자들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벽지수당. 멀리. 우리가 뭐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을 벽지라고 그러죠. 섬이라든가 이런데 선생님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직장에 거기에 뭐가 있어서 간다든가 그러면 월 20만 원 이내에서 벽지수당을 비과세로 쳐주겠다. 이주수당, 주택구입 임차지원비. 주택구입 임차지원비 한번 읽어볼까요?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으로 썼느니. 아까 그랬죠? 중소기업만 적용되고 대기업은 주택구입 임차지원비를 다 뭐예요? 소득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만 해라.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색칠해 준 거 이 정도에서 이 근로소득에서 실기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뭐 육아수직 수당이라든가 자녀보육수당, 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또는 국외근로소득 이런 정도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과세 근로소득 좀 정리해 주시는데 한 대여섯 가지만 자세히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근로소득이 양이 많네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